내 엄마 따라가지 왜 살아있어. 쓸모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제가 밤새 차린 차례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로 엄마가 좋아하시던 도라지 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친정엄마 3죽이 되는 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치워. 당장.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타박했어요. 10년을 참았습니다. 10년을 숨죽이며 살았어요.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잠에서 깬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10년 전 제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을.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집안 전체를 향한 똑같은 방식의 복수가.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5시 저는 숨을 죽이고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친정엄마 3죽이 되는 날이에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엄마 차례상을 오늘만큼은 꼭 올리고 싶었습니다. 전날 몰래 사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도라지 나물, 동태전, 그리고 손수 빚은 만두까지. 식혜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명절마다 꼭 해주시던 그 식혜요. 시아버지는 태호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 강순자가 홀로 아들을 키우셨죠. 그래서인지 이 집에서 시어머니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10년 동안 그 권위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왔어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상을 펴고 엄마 영정 사진을 모셨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찍은 거예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얼굴을 보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배고프지? 나 솜씨 좀 부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요.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어요.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오셨어요. 차례상을 본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깨셨어요? 오늘이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3년 되는 날이라서요. 과일 몇 개만 좀 올리려고. 뭐? 3죽이?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어디서 친정 귀신을 불러들여. 여기가 내 친정 집이야? 어딜 부정타게 거실 한복판에 이런 걸 차려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애들 깰라 저 그냥 조용히 술 한 잔만 올리고 금방 치울게요. 네, 제발요 어머니. 조용히. 네가 아주 나 몰래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다 뭐야, 도라지에 만두에. 돈이 남아돌아?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친정 엄마 제사상 차리니까 속이 시원해? 시어머니가 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발로 걷어찼어요. 어머니. 안 돼요. 와장창.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재수없게 정말. 시어머니는 손으로 상을 확 밀어 남은 음식들까지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도라지 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밤새 정성껏 빚은 만두가 뭉개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하세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1년에 딱 한 번인데 이것도 못 봐주세요? 닥쳐. 어디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똑똑히 들어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조상은 오로지 이 집 조상뿐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귀신을 집안에 들여.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눈물바람이야? 억울하면 내 엄마 따라가지 왜 살아있어. 쓸모없는 년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고 빌빌거리더니 이제는 제사 타령까지 해?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들 준우 하나 낳고 둘째를 못 가진 것에 대한 핀잔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따라 죽으라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태호가 나왔어요. 아, 진짜.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 좀 자자, 잠 좀. 태호가 눈을 비비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과 깨진 그릇들을 봤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여보, 당신이 좀 말려봐. 어머니가 우리 엄마 상을 다 엎으셨어. 야, 너는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고혈압 있으신 거 몰라? 노인네 놀라시게 새벽부터 뭔 짓이야 이게. 어휴, 냄새나. 빨리 안 치워. 태호가 저를 타박했어요.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빨리 치워. 당장. 어머니, 혈압 오르시겠네. 들어가요. 제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엄마, 속상해하지 마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태호가 어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어요. 그래, 태호야. 내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저 물건이 내 속을 이렇게 긁는다. 아이고, 내 팔자야. 태호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위로도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그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준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8살 난 아들의 눈이 보였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차가운 손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교회 권사 모임에 나가실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값비싼 옷과 금 장신구. 저 옷들이 다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와 10년간 뜯어간 돈으로 마련한 것들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슬픔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시댁 식구들의 약점을 조용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 시어머니 재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10년간 관심도 없었던 시댁의 돈 흐름에 처음으로 눈을 돌렸어요. 며칠 후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법인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룸살롱, 골프장, 고급 호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들이었어요. 금액을 합산해 보니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든 태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번 달 5천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회사 장부 대충 맞춰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고생했어. 너밖에 없다. 다음 달에도 부탁해. 나 이번에 가방 하나 받은 거 있거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USB에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안방에서 숙면을 취하는 시어머니.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태호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무너뜨린 건 우리 엄마 상이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이들이 무너지는 날까지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진 밤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 태호가 출근한 사이 저는 서재를 뒤졌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장부 사본이었어요. 거래처 리베이트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3년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시어머니 명의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더군요. 숨이 막혔어요. 횡령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니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구입한 건물이었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뻔했죠. 며칠 후 저는 동네 입구에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교회 권사 모임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이웃집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친정이 망해서 갈 데가 없어 붙어 사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 엄마가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빚더미에 앉아 죽은 년이야. 딸도 그 꼴 안 되려면 나한테 잘해야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창고에서 친정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사돈 강순자가 거래처에 헛소문을 퍼뜨렸다. 대출 보증을 서준 김 사장이 갑자기 손을 뗐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진이 결혼 후 사돈이 변했다. 거래처 미팅에 가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누군가 내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남편에게 준우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뭐? 내가 왜?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2시간이면 돼요. 태호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어요.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저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충청도 시골로 향했어요. 엄마의 옛 거래처 사장이었던 윤 사장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윤 사장은 사업 실패 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 사장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야? 순옥이 딸. 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윤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10년 전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0년 전? 순옥이 회사 일 말이야? 네. 그때 왜 갑자기 거래를 끊으셨어요? 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 사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갑자기 소문이 돌았어. 박순옥 사장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소문이요? 응. 여러 거래처에서 다 들었대. 나도 겁이 나서 거래를 끊었지. 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문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알았는데 강순자라는 사람과 연결된 브로커였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순자요? 응. 그리고 순옥이한테 대출 보증 섰다가 갑자기 빠진 김 사장 있잖아. 그 사람이 강순자 친척이랑 사업 관계가 있었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아, 그때 너무 급하게 등 돌린 거 미안해. 순옥이한테도 미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이 시간에.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 준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아파?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저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야, 밥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시어머니도 예민해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끓인 된장찌개가 짜다며 국자를 던지셨습니다. 인연이 밥을 해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감싸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률 상담 사이트를 뒤졌어요. 기업 횡령 고발 절차,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밤새 조사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엄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낯선 남자의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잠에서 깨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일기장 사이에 낡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박진호 회장, 성진물산. 30년은 된 듯 누렇게 바랜 명함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명함을 발견한 다음 날 오전 9시가 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물산 대표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진물산입니다. 비서실 연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어떤 용건이신지요? 고 박순옥 여사의 딸 이수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3일 후 오후 2시에 직접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잠을 설쳤어요. 엄마와 이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왜 엄마가 이 명함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강남에 있는 성진물산 본사에 도착했어요. 20층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의 남자가 일어섰어요. 예상과 달리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옥 씨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나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어요. 순옥 씨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공동 창업했죠. 공동 창업이요? 네. 순옥 씨의 경영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초기 사업이 성공했어요. 지금 성진물산이 있는 것도 그 기반 덕분입니다. 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순옥 씨가 사업 방향 차이로 독립해 나갔지만 언젠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회장님, 엄마가 10년 전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시어머니 강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이라면 저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당시 저는 해외 사업 확장으로 1년간 미국에 있었습니다. 순옥 씨 사업이 망한 걸 뒤늦게 알았어요.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순옥 씨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설조사 업체를 통해 조사했어요. 박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파일을 펼쳤어요. 조사 보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 씨 거래처에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게 강순자와 연결된 김모 브로커였어요. 대출 보증을 빠진 김 사장도 강순자의 시누이 남편이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요? 왜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순옥 씨가 사업에 성공하자 시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순옥 씨가 딸에게 아파트와 2억 원을 물려주려 한다는 걸 알고 사업을 망하게 해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실제로 순옥 씨 사망 후 유산은 빚 갚는데 다 썼잖아요. 수진 씨는 한 푼도 못 받았고 박 회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당시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 대응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직접 찾아왔으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아는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법률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옥 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으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후회가 10년간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태호가 서재에서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일단 2억은 어디서든 구해서 메꿔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명의 상가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겠니? 이자가 얼마인데?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회사 횡령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태호는 술도 마시지 않고 집안을 서성였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며 돈을 구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와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새로운 서류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여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었습니다. 월 3%의 고리대금, 사채만 5억 원이 넘었어요. 매달 이자로 1,5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호의 횡령금이 그 이자를 메꾸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겉으로 부유해 보이던 시댁이 실제로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저만 그 사실을 모르고 10년을 살았어요.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이 소개해준 이정민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로펌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의 횡령장부,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엄마 일기장, 윤 사장 증언, 박 회장의 조사 파일. 전부 내놓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남편분의 횡령과 시어머니의 공범 혐의는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10년 전 친정엄마 일은요? 그건 공소시효와 직접 증거 문제가 있어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회적 폭로가 효과적일 겁니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시죠. 법적 대응과 사회적 파멸. 둘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이정민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 후 박 회장이 다시 저를 본사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혹시 일할 의향이 있어요? 일이요? 우리 자회사 성진로지스틱스에 자리가 있어요. 물류회사 관리직인데 월급 280만 원에 4대 보험 적용되고요. 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혼 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10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어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옥 씨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해주셨을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는 이혼 후 준우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출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이혼 준비와 증거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남편 태호의 횡령건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발장에는 태호의 횡령 내역, 시어머니의 수령 내역, 부동산 목록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고발인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당분간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에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령 사실이 공식화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태호는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도 횡령금 변상에 충당되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 밥 먹어요. 태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빈 소주병이 3개나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연민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퇴사에 분노하셨어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해. 부당해고라고. 어머니, 그게. 뭐가 그게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횡령이 검찰에 넘어갈까 두려워서 조용히 합의금 5천만 원을 받고 마무리하려 하셨죠. 저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준우학교 상담 주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준우가 요즘 좀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림 그릴 때 검정색하고 회색만 써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안 놀고 혼자 창밖만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준우와 학교 앞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우야, 떡볶이 맛있지? 응. 준우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엄마. 응? 우리 할머니랑 아빠 없이 둘이 살면 안 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가정의 문제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의 과거 만행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엄마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어요. 대전까지 가서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엄마에게 대출 보증을 섰다가 갑자기 빠진 사람이에요. 그때 강순자 쪽에서 압박이 왔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증 안 빠지면 내 사업에도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씀을 진술서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김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했어요. 순옥 씨한테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엄마의 전 직원이었던 최미영 씨도 만났어요. 그때 강순자가 직접 회사에 찾아왔었어요. 직접요? 네. 내 며느리 친정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거래처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아기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업 첫날이 왔어요. 성진 로지스틱스 물류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물류관리팀에서 일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팀장과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10년 만에 집 밖에서 내 이름으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발로 설 수 있어. 같은 팀 선임인 오정희 대리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이수진 씨, 적응하기 힘들죠? 아, 네. 좀 어색하네요. 정희 대리가 옆에 앉았어요. 저도 이혼하고 여기 들어왔어요. 처음엔 막막하지만 괜찮아져요. 처음으로 시댁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어딜 쏘다녔어? 저녁은 누가 차리고 준우 학원은 누가 데려가고. 제가 취직했어요. 이제 돈 벌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누구 허락받고 취직을 해? 이 집에서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소리쳤어요. 야, 내 마누라 좀 단속해. 소파에서 술만 마시던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꾸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집안의 권력 구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설쳐? 태호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대는 거였어요. 저는 태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 떼면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이혼 소송 낼 거야. 태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손을 풀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기대 앉았어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지 않겠어. 이 싸움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류관리팀에서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더니 팀장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수진 씨 수습 기간 조기 종료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박 회장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순옥 씨를 꼭 빼닮았어요.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드릴게요. 경제적 기반이 단단해지면서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실행할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준비한 증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남편분의 업무상 횡령과 시어머니의 공범 혐의로요. 네, 감사합니다. 고발장 접수 후 약 6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편물을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등기우편이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서라고. 태호도 같은 우편물을 받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누가 우리를 고발한 거야? 시어머니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 있어? 저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세무조사 받다가 고발한 거 아닐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이 익명이라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언론에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2억 횡령 혐의, 검찰 수사 착수. 태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교회 권사 모임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준우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참석했어요.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반 친구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저를 발견한 준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복해져야 해. 공연이 끝나고 준우의 손을 잡고 학교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엄마, 나 오늘 잘했지? 응, 우리 준우 최고였어. 오랜만에 평화롭고 달콤한 오후였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남편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대요. 그렇군요. 이혼 소송도 준비할까요? 네. 검찰 기소 직후에 시작하죠. 유책 사유가 명확할 때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금매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장을 작성하며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태호가 보여줬던 다정함은 결혼식 직후 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방관하며 저를 무시했던 수많은 순간들. 제 의견은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혼장에 서명하는 손에는 후회 대신 해방감이 담겼어요. 소송장이 남편에게 전달된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서 너한테 잘하게 할게. 저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당해온 무시와 구박, 엄마 차례상 날의 모욕, 엄마를 죽음으로 모은 시어머니를 항상 감싼 그의 모든 행동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 끝났어. 네가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감옥에서 만날 검사야.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쳐들어오셨어요. 네가 감히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내년이 고발한 거지.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10년 전 내 엄마한테 한 짓, 이제 다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올린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무슨 개소리야, 이 미친년이. 거래처에 퍼뜨린 악성 루머, 김 브로커와의 연결, 대출 보증 철회 압박. 시어머니가 직접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거래처 명단을 요구한 것까지 다 증거로 있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필요하면 세상에 다 공개할 준비도 됐고요. 시어머니가 문틀에 기댔어요. 10년간 며느리를 하인 취급하며 군림하던 그 당당함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이혼과 양육권, 둘째 재산 분할, 셋째 엄마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이 조건을 들어주면 10년 전 일은 법정까지 가져가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준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아이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평화롭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내가 이기더라도 아이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야.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올랐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준우는 제가 꼭 지킬게요. 엄마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내일 있을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돌아온 거였어요. 준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우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서진이랑 민수가 그랬어. 너네 아빠 사기꾼이래. 너네 할머니 감옥 간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민수 엄마가 그랬대.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서 봤대. 인터넷 뉴스에 난 기사를 다른 아이들 부모가 보고 퍼뜨린 거였어요. 복수의 여파가 아이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준우야, 다 엄마가 해결할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랬어요. 하지만 준우가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왜 아빠랑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됐어? 준우가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우가 오늘 급식을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운동장 구석 나무 밑에 앉아 있었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가볼게요.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준우가 누워 있었어요. 준우야, 엄마 왔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우를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에 갔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준우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엄마. 응?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들이 다 엄마 때문이래. 아이의 눈에 원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그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방법은요? 검찰 기소가 진행 중이라 언론 통제는 어려워요. 다만 아이 양육 환경 보호를 위해 가사재판 비공개 신청은 가능합니다. 복수와 아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우가 없었어요. 준우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랑 나갔다 왔어. 어디요?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사줬지.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우 방으로 갔어요.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뭐 했어? 준우? 할머니가 그랬어. 이거 다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래.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우가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해야 한대. 시어머니가 아이를 세뇌시킨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준우한테 이런 말하면 아동학대로 고발할 거예요. 뭐, 내가 내 손자한테 뭘 어쨌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준우를 안으려고 다가갔어요. 엄마 싫어.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가족 다 망쳤어? 할머니가 다 엄마 때문이래. 아이가 제품을 뿌리쳤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우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우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 할머니가 울어. 아이가 헛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밤새 준우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자책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우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학교 가기를 거부했어요. 강남의 마음숲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김수연 상담사가 준우를 상담했어요. 아이가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서 심각한 충성 갈등을 겪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엄마와의 안정적인 분리 환경입니다. 분리 환경이요? 네. 당장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저는 박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 소유 직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중에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역삼동 투룸인데 거기 쓰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순옥 씨 딸과 손자가 고생하는 건 볼 수 없어요. 필요한 만큼 머물러요. 주말 아침 저는 준우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아이 옷과 교과서, 인형 몇 개, 엄마 영정 사진.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넌 이 집 문턱 다시는 못 넘어. 준우는 우리 핏줄이야. 데려갈 생각 마.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준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준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아이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역삼동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 준우가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제 옆에 바짝 붙어 잠을 청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를 여기서 멈출 것인지 끝까지 갈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남편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시어머니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고요. 이혼 재판 첫 기일이 3주 뒤로 잡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음을 실감했어요. 준우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꾸준히 진행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김수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환경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눈높이에 맞게 솔직히 설명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아요. 그날 저녁 저는 준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와 할머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게 됐어. 그건 절대 준우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준우 지키려고 한 거야. 준우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힘들었어? 나 때문에 미안해.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왔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태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진술해 주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 이수진은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습적 폭언과 음식 투척, 남편의 방광과 경제적 통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시어머니의 막말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내 엄마 따라가지 왜 살아있어. 쓸모없는 년이. 녹음 속 시어머니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횡령 자료와 친정엄마 사업 방해 정황 문서가 제출됐어요. 재판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도 가정에 소홀했고 남편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유책 사유는 쌍방에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년간 참고 견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재판부가 말했어요. 피고 측의 유책 사유가 현저히 큽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 및 양육권 심리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양육권 심리 기일이 왔어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준우의 의사 확인이 진행됐어요. 아동심리 전문가와 배석 판사가 동석한 가운데 준우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우야, 누구와 살고 싶니? 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살래요. 엄마가 밥도 잘해주고 무서울 때 안아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정 밖에서 준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준우야. 엄마가 평생 잘할게. 한편 형사재판에서 태호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시어머니 강순자는 공범 혐의는 직접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법적 처벌은 기대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은 지역사회에 퍼졌어요. 교회에서는 권사직이 박탈됐고 이웃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에게 미성년자 정준우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피고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합니다. 재판부가 이어서 말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피고 측이 횡령금으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향후 5년간 양육비는 재산 분할 금액에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해방감과 허탈함,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이정민 변호사와 박 회장과 함께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웃었어요. 이제 순옥 씨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수진 씨도 이제 앞만 보고 가요. 회장님, 사실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한테 엄마 묘소 앞에서 사죄를 받고 싶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건 꼭 해야지.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뭐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일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엄마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뭐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일주일을 버티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수락한 거였어요. 재정적으로 파탄나고 아들은 집행유예,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드디어 그 사람이 사과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환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우에게 물었어요. 준우야, 엄마가 외할머니 묘소에 갔다 올 건데. 준우는 집에서 기다릴래?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가고 싶어. 외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리자.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이 아이와 함께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우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엄마 묘소가 있는 용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친정엄마 사주기가 되는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준우의 손을 잡고 용인 추모공원에 도착했어요. 추모공원 입구에 시어머니 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4년 전 차례상을 엎으며 저를 짓밟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말없이 함께 묘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봉안묘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엄마 영정 사진을 꺼내 비석 앞에 세웠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어요. 오늘 그 사람이 사과할 거예요. 준우가 제 옆에 서서 처음 보는 외할머니 묘소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 눈빛을 마주하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소. 용서해 주시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꿈꿔온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우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추모공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입을 다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저 할머니 왜 울었어?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저 할머니가 옛날에 외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해서 사과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 이제 안 슬프겠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나 잘 살게요. 준우랑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왔어요. 성진 로지스틱스 물류관리팀 대리로 정식 승진했습니다. 준우와 함께 강남 역삼동의 작지만 햇살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준우는 새 학교인 역삼초등학교에 전학 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3명이나 사귀었어. 준우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아이가 금세 적응하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 책장에 엄마 영정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모셔뒀어요.
어느 날 준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외할머니한테 보여드리자. 준우가 액자 앞에 상장을 놓았어요. 외할머니가 우리 보고 웃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준우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 오래된 앨범을 꺼내 엄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었어. 사업도 잘하시고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 준우를 못 보신 게 아니지? 응. 하지만 하늘에서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우가 사진 속 엄마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나 외할머니 눈 닮았다. 그치?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넌 꼭 행복해야 해. 그 문장을 읽으며 이제는 울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강해졌어. 행복할게. 약속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박 회장이 보내준 수국 화분을 베란다에 놓고 물을 줬어요. 엄마가 좋아하셨다는 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준우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성진물산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 준우의 웃는 얼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 있을 팀 워크숍과 다음 주 준우 학교 운동회가 기대됐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4년 전 차례상이 엎어지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나는 내 발로 서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변화가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엄마일 것 같았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나도 잘게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4년 전 새벽 바닥에 엎질러진 차례상 앞에서 울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따라 죽으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못하던 며느리였어요. 그 여자가 오늘 당당히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아이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묘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왜 진작 떠나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을 참고 견딘 사람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어야 하는지. 수진 씨는 결국 해냈어요. 엄마의 한을 풀었고 아이를 지켰고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했죠. 수진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도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